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세계 최강인 우리도 100년째 실패했는데 감히 너희가? 하지만 불과 32년 만에 그들의 콧대는 처참하게 꺾였습니다. 한국이 보란듯이 전 국토 220V 승합이라는 기적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매년 50조 원을 공중에 태워버릴 때 한국은 송전 효율 97.2%라는 압도적 격차로 세계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이제 일본 관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한국을 따라했어야 했다.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이 창밖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멀리 포토맥 강 너머로 워싱턴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겠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집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제 책상 위에 놓인 보안 전화기 붉은 램프만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국가안보보좌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브라이언 당장 들어오게 대통령께서 자네를 찾으시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캘리포니아 1200만 가구가 암흑 속에 잠긴 지 정확히 72시간째였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 콜린스입니다. 백악관 국가기반시설위원회의 수석 자문관이자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지난 28년간 오직 미국의 전력망만을 연구해 온 엔지니어입니다. 텍사스 전력청에서 15년을 굴렀고 워싱턴의 진흙탕 싸움 속에서 13년을 버텼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혈관과도 같은 전력 시스템. 저는 그 혈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니, 자부했었습니다. 그날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싸늘한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밀러 하원 에너지위원회 수잔 첸 그리고 미국 전력회사 연합회장 제임스 하워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창백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캘리포니아의 위성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늘 보석처럼 빛나던 서부 해안선이 마치 검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시커멓게 죽어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꺼졌고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들은 비상 발전기에 거친 숨소리에 의지에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위로는 구조 헬기의 서치라이트만이 외롭게 허공을 가르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수술이 중단되어 의료진이 발을 동동 구르고 냉동 창고에서는 수백만 톤의 식품이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마다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고 에어컨이 멈춘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사흘 만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180억 달러야. 브라이언 이른도 시간 만에 180억 달러가 날아갔어. 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할 사람은 에너지부 차관 로버트 밀러였지만 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유창한 언변으로 핑계를 댔겠지만 이번 사태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 저를 어떻게 쳐다볼지 뻔히 알면서도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송전 손실 문제입니다. 제가 입을 떼자마자 로버트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송전 손실. 그게 뭔가?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가정과 공장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사라집니다. 전선을 타고 흐르면서 열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송전 손실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송전 손실률은 22%에서 24% 사이입니다. 즉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어 보내면 소비자에게는 76에서 78밖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22에서 24는 중간에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로버트 밀러 차관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에너지부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 관료였습니다. 언제나 비싼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은발을 깔끔하게 빗어 넘긴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야. 물리 법칙이잖아. 전선에 저항이 있는데 손실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어쩔 수 없는 걸 가지고 왜 호들갑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송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 나라가 있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른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을 이용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나라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 독일인가? 아니면 일본? 저는 마른 입술을 축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제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예상대로의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 차관은 코웃음을 쳤고 수잔첸 의원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 하워드 회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한국. 지금 농담하는 건가, 브라이언?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발명한 나라야. 에디슨이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잊었나. 그런데 한국.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준 그 작은 나라한테 뭘 배운다는 거야. 수잔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브라이언, 당신 며칠 밤새우더니 피곤한 모양이네.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하워드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전력망은 세계 최대 규모야. 발전소 수천 개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송전선 길이만 수십만 킬로미터에 달해.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100년 넘게 운영해 온 나라가 바로 우리 미국이라고. 한국. 그 나라는 우리 시스템을 베껴간 아류일 뿐이야. 어디서 감히 비교를 해. 그들의 말에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뿌리 깊은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최고다. 미국은 완벽하다. 감히 다른 나라 따위가 우리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것은 워싱턴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종교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1997년의 기억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재무부의 신입 분석관이었습니다. 30살. 야망에 가득 차 있었고 세상 모든 것을 숫자로 판단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상사는 저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한국에 가서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와. 그 나라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숨통을 끊을지 살릴지 내가 보고 판단해.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경제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이었고 대기업들은 줄도산하고 있었으며 실업률은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착했을 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잔뜩 흐린 잿빛 하늘 아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코끝을 스치던 그 싸늘하고 매캐한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12월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짓다가 만 건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철골 뼈대를 앙상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게들은 셔터가 내려진 채 임대 문이라는 종이만 나풀거리고 있었죠. 호텔 TV를 켜자 뉴스에서는 연일 절망적인 소식만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또 대기업 두 곳이 부도 처리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추가 구조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마치 장례식 조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재정경제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담당 관료들의 얼굴은 초췌함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경제 현황을 설명할 때 중간중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났구나. 이 나라는 회생 불가능하다. 일주일간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고 정문 앞에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는 평생 모은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저는 그 모든 지옥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차가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 결함이 심각함. 회복에 최소 20년 이상 소요 예상. 단기간 내 정상화 불가능. 상사는 제 보고서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야, 브라이언. 역시 MIT 출신답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그 후로 28년 동안 한국은 제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제 커리어와는 아무 관련 없는 변방의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미국이라는 제국의 심장부에서 제가 그 나라의 이름을 다시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으로 말입니다. 한국의 송전 손실률은 3% 미만입니다. 정확히는 작년 기준 2.8%입니다. 제가 다시 입을 열자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차관이 눈살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3%? 네, 차관님. 발전소에서 100을 만들면 97이 소비자에게 도달합니다. 미국은 76에서 78이 도달하는데 한국은 97이 도달합니다. 거의 5배 차이입니다. 제임스 하워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숫자 어디서 났어? 한국 정부가 조작한 거 아니야. 통계라는 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마사지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통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데이터와도 일치합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그때 수잔 의원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한국은 캘리포니아보다 작은 나라잖아. 우리처럼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전력망을 가진 나라랑 단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이야기 뒤에 뭔가 더 큰 것이 있음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해. 대통령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브라이언, 왜 한국은 손실이 그렇게 적지? 비밀이 뭔가? 그들이 쓴다는 그 기술이 대체 뭐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폭탄을 터뜨릴 차례였습니다. 전압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220볼트를 씁니다. 미국은 110볼트를 쓰고요. 전압이 높으면 같은 전력을 보내는데 전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류가 절반이면 손실은 4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초물리 법칙입니다. 로버트 차관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고작 그거야. 전압 높이면 손실 줄어드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우리도 220볼트로 바꾸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당장 내년부터 바꾸라고 해. 우리가 돈이 없나 기술이 없나.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차관님, 미국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한국은 바꿨지만 미국은 못 바꿉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로버트 차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국이 못한다고. 세계 최강대국인 우리가 고작 전압 하나를 못 바꿔서 한국한테 뒤처진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6천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국 예산처 추산입니다. 전국의 모든 건물, 모든 공장, 모든 가정의 배선을 싹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에만 수만 킬로미터의 전선이 거미줄처럼 엉켜 있습니다. 100년 넘게 쌓이고 덮인 낡은 인프라입니다. 이걸 전부 뜯어내고 새로 깐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임스 하워드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과장이 심하군. 돈만 쏟아부으면 뭐든 못할 게 어디 있어. 천조국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대혼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병원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공항 관제탑 전기가 끊겨 비행기가 충돌하면요. 월스트리트 데이터 센터가 셧다운돼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경제가 이른 두 시간만 멈춰도 수천억 달러가 날아갑니다. 전국을 220볼트로 바꾸려면 최소 40년이 걸립니다. 40년간 미국 전역이 공사판이 되고 정전이 일상화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옥 같은 혼란을 어떤 대통령이 감당하겠습니까? 임기 중에 욕만 먹고 효과는 40년 후에나 나타나는 프로젝트를 누가 서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선뜻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이 논리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잔 의원이 가늘게 뜬 눈으로 물었습니다. 잠깐. 브라이언. 당신 말대로라면 한국은 어떻게 바꾼 거야?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병원도 있고 공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라는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했다는 거야? 저는 기다렸다는 듯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1973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통째로 바꾸겠다고요. 1973년. 로버트 차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50년도 더 전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4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빈국 수준이었죠. 당장 국민들 밥 먹이는 것도 벅차서 허덕이던 나라였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 태반이었고 시골에서는 호롱불을 켜고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인프라를 바꿨다고. 말이 안 되잖아. 돈도 없는 나라가 무슨 수로. 로버트 차관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바꿨습니다. 32년에 걸쳐서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군사 정권도 있었고 민주 정권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도 있었고 제가 목격했던 그 처참한 IMF 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32년 동안 단 한 번도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제임스 하워드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 정책 싹 다 갈아엎는 게 정치판 생리잖아. 우리만 봐도 4년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32년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고.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그 32년 동안 현재의 가치로 약 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전압 전환에 올인한 겁니다. 수잔 의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런 무리한 결정을 했을까? 당장 급한 불 끄기도 바빴을 텐데. 미래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110볼트를 유지하면 당장은 돈이 덜 들지만 매년 송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을요. 10년 후에는 비용이 2배, 20년 후에는 4배가 된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단했습니다. 지금 5조를 쓰면 30년 후에 50조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안 바꾸면 30년 후에는 미국처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족쇄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저는 로버트 차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입니다. 100년 넘게 110볼트 인프라 위에 안주해 왔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자만심에 취해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꿉니다. 우리는 거대한 구조의 덫에 걸린 겁니다. 한국이 32년 전에 예견하고 피했던 그 덫에 우리는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로버트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임스 하워드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미국이 못 바꾸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이번 캘리포니아 정전이랑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송전 손실률 24%. 이게 매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숫자를 크게 띄웠습니다. 연간 38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50조 원을 그냥 허공에 태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정전 피해액이 180억 달러였죠. 우리가 매년 아무런 대책 없이 날리는 돈이 정전 피해액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매년 캘리포니아 정전 2번 분량의 돈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그럼 해결책이 없다는 건가? 브라이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모욕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해야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배워야 합니다. 누구한테? 한국한테요. 예상대로 폭발했습니다. 로버트 차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워. 농담도 정도가 있지.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야. 전기를 발명하고 원자력을 만들고 인터넷을 만든 나라라고. 한국이 뭔데? 우리가 가르쳐서 키운 나라한테 뭘 배운다는 거야? 수잔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브라이언 자문관님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과로하신 것 같네요. 제임스 하워드는 아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을 배운다. 내 30년 경력에 이런 황당한 개소리는 처음 듣네. 저는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잠깐 다들 조용히 해. 그가 저를 꿰뚫어 볼 듯 바라보았습니다. 브라이언 자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근거가 있겠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의향이 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좋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을 꾸려. 브라이언 자네가 팀장을 맡아.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와. 그들이 정말로 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놓쳤는지. 낱낱이 파헤치고 와. 로버트 차관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단호했습니다. 매년 50조 원을 날리고 있다며. 확인해 볼 가치는 있어. 브라이언 2주 안에 출발해.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28년 전 제가 끝났다고 선고했던 그 나라. 망해가던 나라.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미국보다 앞서 있다니. 정말일까? 제가 말해놓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송전 효율 97.2%. 그 압도적인 격차.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제 책상 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보낸 대외비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전합 통일 50년 검토 보고서 부재 왜 우리는 실패했는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32년 만에 해냈다. 일본은 50년째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분하다.
뼈저리게 후회한다.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한국을 따라했어야 했다. 기술 강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관료가 피눈물을 흘리며 쓴 고해성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저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국행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놓쳤던 진실을 마주하러 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8년 만에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워싱턴을 바라보며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고. 도대체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미국과 일본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기필코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삐하는 기계음과 함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섞인 희미한 방향제 냄새. 그리고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제 구두 굽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콜린스입니다. 28년 전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서를 썼던 바로 그 분석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기억 속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 그곳은 공항이라기보다 거대한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김포공항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빚어낸 유선형의 천장 끝없이 펼쳐진 면세점.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칠 정도로 쾌적한 공기, 뉴욕 JFK 공항의 퀴퀴한 냄새와 쥐. 때가 출몰하는 지하철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의 첫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콜린스 자문관님 환영합니다. 한국전력에서 나온 박정훈 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출신이라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로 향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에 올랐을 때 저는 또 한 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시속 300km, 창밖의 풍경이 잔상으로 남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데도 제 앞에 놓인 커피잔의 수면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20년째 예산 문제로 삽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의 한전 본사 상황실, 그곳에서 저는 마침내 제가 찾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거대한 그래프.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강조된 그 숫자는 제 심박수를 빠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송전 효율 97.2%, 손실률 2.8%.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전 기술본부장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공식 검증 데이터입니다. 발전소에서 100을 보내면 가정까지 97점. 이가 도착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0.1%포인트 더 개선했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송전 효율은 잘해야 76%에서 78%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100개 중 24개가 가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매년 50조 원.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를 2번이나 겪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돈이 전선 위에서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작 2.8개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효율 격차 8배,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의 차이였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단순히 전선을 좋은 걸 써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본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한 공식 대신 아주 직관적인 그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수도 호스 그림이었습니다. 자문관님,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물을 보낼 때 수압을 높이면 물이 더 힘차게 멀리까지 가죠. 중간에 새는 물도 적어지고요.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압은 곧 전기의 압력입니다. 한국은 이 압력을 110V에서 220V로 2배 높였습니다. 압력이 2배 세지니까 전기가 흐르는 힘이 좋아져서 중간에 버려지는 양이 4분의 1로 확 줄어든 겁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원리였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었죠. 하지만 그 기초를 국가 전체 시스템에 적용해 낸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미국도 이론은 압니다. 하지만 못 바꿉니다. 이미 깔려있는 110V 인프라가 너무 방대하니까요. 그걸 다 뜯어고치려면 6천조 원이 듭니다.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돈도 없던 시절에. 제 질문에 본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에 송전탑을 가리켰습니다. 32년이 걸렸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그동안 정권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자문관님이 보셨던 그 처참한 IMF 외환위기도 있었죠. 나라가 망하니 산이하던 그때도 이 프로젝트만큼은 단 한 번도 예산이 깎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려도 정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도 에너지 100년 대계라는 원칙 하나로 32년을 버텨낸 겁니다. 이것은 공학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급파된 다나카 유코 국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전력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그녀의 표정은 패배한 장수처럼 어두웠습니다. 브라이언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내민 보고서의 제목은 일본 전력망 통일 50년의 실패와 교훈이었습니다. 일본은 졌습니다. 한국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다나카 국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 제국. 일본의 고위 관료가 한국에게 졌다고 시인하다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70년째 전압은커녕 주파수조차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동일보는 50Hz, 서일보는 60Hz 나라가 반쪽이 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기억하십니까? 도쿄 전력이 부족해서 도시가 마비됐는데 오사카에는 전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가져왔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서요. 같은 나라인데 전기를 나눠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술 강국 일본이 그런 후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니 왜 못 바꿨습니까? 일본은 돈도 기술도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를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쿄는 오사카 탓, 오사카는 도쿄 탓. 정치인들은 표 떨어질까봐 눈치만 보고 기업들은 비용 부담하기 싫어서 발을 뺐습니다. 그렇게 70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가난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에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32년 만에 전 국토를 220볼트로 통일해버린 겁니다. 다나카 국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씨,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력의 차이입니다. 일본 관료들은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220볼트 승합을 시작할 때 우리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비웃었죠. 가난한 나라가 무모한 짓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그 무모했던 도전이 한국을 세계 최고의 전력 효율 국가로 만들었고 일본은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처절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전력망을 통일하려면 1200조엔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비효율의 늪에서 허우적될 겁니다. 한국이 저만치 앞서가는 뒷모습만 바라보면서요.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만 개의 불빛 하나하나에 220볼트의 고효율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미국은 너무 일찍 성공해서 낡은 110볼트 시스템에 갇혀버렸습니다. 일종의 선발주자의 저주죠. 일본은 너무 신중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결정 장애가 부른 비극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한 번 선택하면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년 전 제가 끝났다고 비웃었던 그 가난한 나라가 실은 미래를 내다보고 가장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쥐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송전효율 97점. 2% 손실 비용 연간 5천억 원 미만, 미국 송전효율 76% 손실 비용 연간 50조 원.
50조 원 매년 우리가 허공에 태워버리는 그 돈이면 아프리카 국가 하나의 1년 예산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낭비하면서 한국에게서 반도체를 수입하고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한 변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30년 차 엔지니어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국 분들이 오셨다니 영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배울 건 별로 없습니다. 전력망 운영 소프트웨어, 그거 다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씁니다. 지능형 전력망이요. 제주도 실증 단지에 가보시면 미국보다 10년은 앞서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는 악의 없이 한 말이었지만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가 어느새 스승이 되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한국의 송전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철탑들이 마치 한국인들의 뚝심처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00년을 헤매는 동안 한국은 32년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이 옳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백악관의 그 오만한 관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 믿고 싶어 할까요? 저는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다나카 국장의 처절한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증거이자 무기였습니다. 나주 한국전력 본사의 지하 3층 기록 보관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금고 같았습니다. 차가운 철제 문이 열리자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안내를 맡은 박정훈 차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부터 보실 문서는 2015년까지 대외비로 분류되었던 자료들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32년 만에 승합에 성공했는지, 그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기록들이죠.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외비였단 말인가? 박 차장이 건넨 두꺼운 파일의 제목은 무정정 공법 기록 1978년에서 1995년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공학 보고서라기보다 차라리 전쟁터의 작전 일지에 가까웠습니다.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흔들리는 전봇대 꼭대기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고무장갑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가 만지고 있는 전선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 적힌 메모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1982년 7월 구로공단 배전 설비 교체 작업 공장 가동 중단 불가. 활선 상태에서 작업 강행. 살아있는 선.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맨손으로 만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차장, 이게 사실입니까? 전기를 끄지 않고 전압을 바꿨다는 겁니까? 박 차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은 수출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의 미싱이 멈추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은 220볼트가 흐르는 전선을 끄지 않고 교체했습니다. 이것을 활선 공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안전 규정상 110볼트 배선 작업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합니다. 그런데 220볼트. 그것도 220볼트만이 아니었습니다. 송전탑에는 22,900볼트의 특고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한국의 기술자들은 전기가 통하는 상태에서 잘라내고 연결하고 변압기를 교체했던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제가 소리치듯 묻자 박 차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난했으니까요. 그리고 절박했으니까요. 전기를 끄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납기를 못 맞춥니다. 납기를 못 맞추면 바이어가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봇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기록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마다 배어 있는 것은 땀과 피 냄새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90%를 넘었습니다. 습기는 전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타고 전기가 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닐 우비 하나를 뒤집어 쓰고 미끄러운 전봇대를 기어 올라가는 사내들의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전력에서 40년을 일하고 은퇴한 전설적인 배전 전문가 김철수 명장이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형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그의 눈이 아니라 그의 손이었습니다. 악수를 하기 위해 내민 그의 오른손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검지와 중지 끝이 뭉툭하게 잘려 나가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손님이라 들었습니다. 김 명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습니다. 제 손이 보기 흉하죠. 1984년 대구 성서공단 승합 작업 때 일었습니다. 22,900볼트였습니다. 잠깐의 실수로 아크가 튀었고 장갑이 녹아버렸죠.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뭐라 위로의 말씀을. 김 명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위로받으려고 보여준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보여준 겁니다. 자랑이라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잃었는데 자랑이라니. 김 명장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 2개랑 대한민국 경제랑 바꾼 겁니다. 그날 제가 작업을 멈췄으면 그 라인에 있던 섬유 공장 5곳이 멈췄을 겁니다. 그러면 수출 계약이 취소됐겠죠. 하지만 제가 버텼기에 공장은 돌아갔고 수출은 성공했습니다. 내 손가락은 날아갔지만 전기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자부심입니다. 전기는 끊기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나뭇가지 하나가 전선에 닿아도 산불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도시 전체의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핑계로 수백만 명의 불편을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의 안전보다 국가의 혈관인 전기를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것은 직업의식을 넘어선 종교적인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김 명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문관님, 미국은 전기를 상품으로 보죠. 돈 내고 쓰는 물건. 하지만 우리에게 전기는 핏줄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던 시절 이 전기가 끊기면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바꾸는 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일본이 실패했는지, 왜 미국이 엄두도 못 냈는지. 그들에게 승합 사업은 경제적 이득을 따지는 계산기의 문제였지만 한국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였던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는 목숨을 거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의 220볼트 기적은 물리 법칙이나 공학 기술이 아니라 이 처절한 헝그리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기록실을 나와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송전선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선들은 평범한 전깃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가락이 누군가의 젊음이 녹아 들어가 흐르는 거대한 핏줄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문관님, 사실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보신 활성공법보다 더 위험하고 더 은밀하게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게 있다고요. 저는 긴장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휴전선입니다. 박 차장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휴전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곳 말입니까? 네. 1980년대에 우리는 최전방 군사 시설의 전압도 승합해야 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미사일 부대 통신 시설. 이곳들은 단 1초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곳들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군사 정권은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승합 봉사를 하다가 전기가 나가서 레이더가 꺼지면 공사 책임자를 즉결 처형하겠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보안사 요원들이 공사 현장에서 권총을 차고 감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총구가 겨눠진 상태에서 전선을 만져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곧 죽음이었으니까요.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해냈습니다. 휴전선 155마일 전 구간의 전력망을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교체하면서 단 한 번의 정전 사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손이 떨리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런 정밀한 작업을. 박 차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당시 현장에 있던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에는 북한군의 대남 방송이 귀를 때리고 뒤에서는 보안사의 감시가 숨통을 조여오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차갑게 식으면서 전선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일종의 무아지경이었던 거죠.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지만 군인보다 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전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군이 세계 최강의 방산 무기를 만들고 현무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반에는 그 시절 이름 없는 전기원들이 목숨 걸고 깔아놓은 고품질의 전력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숙소인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8년 전 잿빛이었던 이 도시가 지금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그저 전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명장에 잘린 손가락이었고 휴전선에서 총구를 뒤통수에 대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던 이름 모를 기술자의 땀방울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의 세 번째 챕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생존의 비밀로 정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은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한 편의 영웅 서사시였습니다. 미국은 돈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일본은 회의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목숨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격차의 본질입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안전 규정을 따지며 퇴근 시간을 기다릴 때 한국 기술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조국의 생존을 위해 2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철탑 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차이는 100년이 지나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로버트 밀러 에너지부 차관이었습니다. 브라이언,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보고서는 언제 보낼 건가? 자네가 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 한국이 뭐 대단한 비밀이라도 숨겨놓고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비밀은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미국이 훔칠 수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기술이 아니라는 건가? 기술이 아닙니다, 차관님. 이것은 피해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기를 쓰기 위해 스위치를 켜지만 그들은 전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시면 차관님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이길 수 없는지.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남산 타워의 불빛이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28년 전 제가 썼던 보고서의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회망이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나라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존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마주한 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미래의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피와 땀으로 만든 전력망 위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 완벽한 220V 고속도로 위에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기술을 질주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주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마저 위협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목격을 증언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전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캐한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주 한전 본사 로비 한 구석에 마련된 순직 전력인 추모관.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유리관 속에 놓인 낡은 안전모와 찢어진 작업복.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수백 개의 이름들. 저는 그 앞에서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자문관님, 이분들이 없었다면 한국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을 겁니다. 박정훈 차장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한 흑백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80년대 허리춤에 밧줄 하나를 묶고 위태롭게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한 청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제 삼촌입니다. 1982년 승합 작업 도중 추락해 돌아가셨죠.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97.2%라는 경이로운 효율 수치 뒤에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아들이 흘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는 그저 유틸리티였습니다. 요금을 내면 당연히 제공되는 서비스였죠. 하지만 한국에서 전기는 핏줄이었습니다. 끊어지면 죽는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생명선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습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박 차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에드워드 헌팅턴 교수의 세미나 영상이었습니다. 자문관님, 헌팅턴 교수는 이걸 한국인만의 DNA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 국민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안의 금부치를 들고 나와 나라 빚을 갚아주는 나라, 기름 유출 사고로 바다가 죽어갈 때 123만 명이 제 돈을 써가며 기름 찌꺼기를 닦아내는 나라. 박 차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931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5.5년마다 한 번꼴로 전쟁을 치렀죠. 평화로웠던 기간은 고작 400년뿐입니다. 그런 지옥 같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각인된 본능이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면 나도 죽는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몸을 던집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220V 승합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70년대 1인당 소득 400달러의 최빈국이었던 한국, 당장 먹을 쌀도 부족했던 그 시절에 국가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전력망 교체에 쏟아부은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에너지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일제강점기 때 맨손으로 총칼에 맞섰던 3.1 운동의 정신이 1997년 IMF 때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던 그 마음이 1970년대 전봇대 위에서 목숨을 건 전기원들의 땀방울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문관님, 미국은 영웅을 만들어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들처럼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박 차장이 추모관의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모자이크처럼 붙어 거대한 태극기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웅은 옆집 아저씨입니다. 전봇대 위에서 감전되어 손가락을 잃은 김철수 명장님. 휴전선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선을 연결했던 이름 모를 병사들. 그리고 IMF 때 돌반지를 내놓은 평범한 주부들. 이 5천만 명의 보통 영웅들이 한국을 지탱하는 진짜 전력망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6천조 원을 쏟아부어도 한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말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스템을 사려 했지만 한국은 피와 땀으로 시스템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산 물건은 고장나면 버리면 그만이지만 낳은 자식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법입니다.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매뉴얼을 따릅니다. 규정이 없으니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1번 대답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다릅니다. 나라가 필요로 하니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123만 명이 기름을 닦을 때도 그랬고, 금 모으기 운동 때 351만 가구가 금을 들고 나왔을 때도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수만 개의 불빛 하나하나가 거대한 촛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바람이 불수록 더 거세게 타오르는 5천만 개의 횃불.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4번째 챕터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4장 계산기를 멈추고 심장을 뛰게 하라 한국의 리더십. 미국 대통령 각하,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효율성을 따지며 이익을 계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자는 목숨을 거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은 220볼트라는 전압 숫자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들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타자를 치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썼던 제 오만한 펜대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피워올리는 법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를 외칠 때 한국은 공동체의 생존을 외쳤습니다. 일본이 매뉴얼을 기다릴 때 한국은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DNA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남았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이 그리고 있는 미래. 그리고 그 미래가 전 세계에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정리할 차례였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강국을 넘어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한국. 다음 장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 피땀 어린 인프라 위에서 세계를 압도할 미래, 기술을 꽃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미국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마지막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맡았던 그 비 냄새와 비슷했지만 기분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을 보고 왔지만 이번에는 희망을 아니 미래를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미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전신주, 축 늘어진 전선들, 그리고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가로등.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그 풍경이 이제는 거대한 경고장처럼 보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지막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이 시사하는 미국의 미래 전략.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제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놓친 32년 그리고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에 대하여. 타자를 치는 제 손가락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전기 기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결정짓는 열쇠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220볼트 시스템은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완벽한 플랫폼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기차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정집 차고에서 테슬라를 110볼트로 충전하려면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느려 터진 충전 속도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가정용 220볼트 콘센트만으로도 미국의 2배의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고가 장비 없이도 이미 전국에 깔린 콘센트가 곧 주유소가 되는 셈입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가르고 나아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가를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챗GPT 같은 거대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분량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전압이 낮으면 발열이 심하고 발열을 잡으려면 냉각 장치를 더 돌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220V 시스템과 97.2%라는 경이로운 송전효율은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한국이 왜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왜 글로벌 IT 기업들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하는지,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늦었다. 우리는 100년 전의 영광에 취해 인프라 혁신을 게을리했다. 반면 한국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가장 과감하게 미래에 베팅했다. 그 결과 한국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닦아놓았고 미국은 여전히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을 추격해야 한다. 하지만 물리적인 격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정신의 격차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국무부 주관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개발도상국 에너지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전력 인프라가 시급한 나라의 관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손에는 하나같이 한국전력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자문관님,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110V 방식과 한국의 220V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따르십시오. 미국의 방식은 과거이고 한국의 방식은 미래입니다. 당신들이 미국처럼 100년 동안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무조건 한국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관료가 미국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뚫고 송전탑을 세울 수 있는 기술.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정전 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은 K-팝이나 K-드라마보다 K-그리드, 즉 한국형 전력망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난을 끊어줄 유일한 희망 동아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이었습니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나주에서 만났던 박정훈 차장, 그리고 손가락을 잃은 김철수 명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묵묵히 전력 상황판을 지키고 있거나 비바람치는 어느 산골의 송전탑을 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빛이 조국의 밤을 밝히고 나아가 세계의 밤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뽐내지도 자랑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계신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의 땅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꽂는 콘센트, 밤새 꺼지지 않는 가로등, 멈추지 않는 지하철. 이 모든 당연한 일상들이 사실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위대한 금자탑입니다. 미국인인 제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지나치게 겸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자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본 한국은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위에서 32년 만에 전 국토의 핏줄을 갈아치운 나라. 위기가 닥치면 금을 모으고 기름을 닦아내고 마스크를 쓰며 서로를 지켜주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그 저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원전, 방산까지 미래 산업의 모든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인류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8년 전 저는 한국이 희망이 없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씁니다. 한국이 바로 인류의 희망이다. 효율과 이익만을 좇다가 길을 잃은 자본주의 세계에 한국은 공동체와 헌신이라는 새로운 나침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뜨거운 심장이 그곳에 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책상은 정리되었고 짐들도 상자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220V 콘센트 하나만은 챙겨가려 합니다. 그것을 제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보며 되새길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쏘아 올린 위대한 당신들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를 견뎌낸 모든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전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국가의 운명을 승합시켰습니다. 110볼트의 나약함에서 220볼트의 강인함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러워하고 일본이 후회하며 세계가 배우려 하는 나라. 부디 그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미 충분히 위대하며 앞으로 더 위대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긴 보고서를 마치며 저는 창밖을 봅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의 밤은 은하수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임을. 왜냐하면 그 빛의 원천은 전기가 아니라 한국인 여러분의 뜨거운 심장이기 때문입니다.